네, 안녕하세요. 내일은 아마 스케줄상으로는 오후 4시에 누리호 로켓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아무 다른 문맥이 없이 그것만 올라가면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우주 강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나 보다. 뭐 강국은 아니고 아무튼 꼬레비로. 근데 그 꼬레비가 몇 명이 안 돼요. 자기 로켓 가지고 액체 로켓 가지고 그렇게 쏘 올리는 꼬레비가 10손가락이 잘 안 넘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나 보다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게 한쪽으로는 소프트 파워로 한류가 막 퍼져나가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특히 우크라전 이런 거 있으면서 이 한국이 이제 그 풀세트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 방위산업 무기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월요일에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보면 이게 문86 애들이 핵심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이 되는 그러한 기술의 발전을 일부러 가로막았다라는 의심이 갑니다. 문86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중국에 적당하게 부품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 중국의 전체 구도 안에서 부품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 중국 입장에서 그런 건 좀 발전해도 괜찮아. 뭐 거기 뭐 그거 발전시켜서 여기저기 팔아먹어도 뭐 나쁘지 않아. 그냥 우리 대행업자로. 근데 야,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안 갔다. 두 가지 지금 오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심이 가는 데들이 있어요. 얘들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형 원자로고요. 다른 하나는 액체 로켓입니다. 의외로 소형 원자로와 액체 로켓입니다. 자, 이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세뇌 탈출 자율구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에 게시할 때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잘 통상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루 만에도 붙고 뭐 일주일 만에도 붙고 그러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두고서 제 후배가 전문인들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인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전문 지식인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 정부가 된 겁니다. 사실 이제 그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장관도 보면 정치색이 있는 장관은 원희룡 하나죠. 나머지는 다 뭐 그렇게 뭐 굉장히 분야별로 전문가다운 전문가들이 쭉쭉 올라온 셈이죠, 전부. 아마 이 그 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럴 겁니다, 앞으로. 내부 승진도 많을 거고, 공사 같은 데들. 전문 지식인의 그 사회, 전문 지식인의 정부, 전문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행정부. 이게 아마 이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전문가의 정부죠. 이제 그 한국의 전문 지식인, 그리고 문86 집단, 그리고 미국, 이게 서로 다른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와 문86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그 자유공화 시민들이 이 한국의 이 전문가 집단의 그런 역동성이나 그들의 문제 이런 거 잘 의식을 못했잖아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 그렇게 등장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의식하지 못했죠. 우리 같은 이제 자유공화 성향의 시민들 또 탄핵 반대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저들 그다음에 좀 썩어 문드러진 국힘 그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 게임의 판이 실제로는 국힘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틀 짜주고 가만 내비두면 자기들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하겠죠. 그리고 위에는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계기를 만나가지고 어떤 계기를 만나서 우리가 아주 대대적인 당원 가입을 하고 당을 뒤집어 엎는 운동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국힘을 좀 잠깐 도외시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세력으로 보면 문86과 우리를 뺐을 때 그 자유공화 시민을 뺐을 때 문86과 이제 그 전문 지식인과 미국 그리고 자유공화 시민 뭐 이렇게 해서 4개가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유공화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당이 되도록 국힘이 그렇게 우리가 좀 힘을 써야겠죠. 뭐 이준석이 같은 거 날려버리고. 자, 이 한국의 전문 지식인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로직이 있는 거예요, 나름.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전문 지식인의 흐름 속에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 전문 지식인이 뭐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뭐 국가연구소에 있을 수도 있고 이 한국의 전문 지식인들이 이제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또 융복합이라는 건 제조업, 우리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죠. 거기다 이제 IT 기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 뭐라 그럴까 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취향, 문화나 취향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한 거를 융복합이라 그러죠. 이것의 역동성이 있어요. 자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려고 몸부림쳐서 만들어진 그 우리의 삶의 창끝이거든요, 저 부분이. 진짜로 우리 파워가 저기서 있다고요. 또 기업가도 있고 저 안에. 이 역동적인 에너지가 뭐 국내가 윤석열이 잡던 문재인이 잡던 누가 잡던 뭐 DJ가 잡던 이명박 대통령이 잡던 박근혜 대통령이 잡던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되든 또 국제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 저기 뭐야 탄핵을 당하고 뭐 대통령이 떨어지고 미국 대선이 이상하게 펼쳐지던 바이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꾸역꾸역 흘러가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 몸부림치면서. 그 에너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영민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그 본능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는 저 그 꾸역꾸역 그 밀려나가는 그 물길을 트겠다. 그 생각이 아주 절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이끄는 이 전문가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문팔육,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고 타락한 국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제한과 협력의 양면성. 미국이 어떨 땐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 손발을 묶어요. 어떨 땐 협력을 해서 키워주려고 그러고. 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인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문팔육이 있는 거죠. 뭐 중화사대주의라고 뭐 생각되기도 하고, 뭐 간첩주의라는 말이 있는지 몰라도 간첩스럽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의 힘을 또 우리의 기술을 중국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꺼리는 것은 막고, 가로막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키우고, 또 중국 거 다루면서 돈 벌 수 있는 거는 키우고, 뭐 이런 좀 이상한 계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미국은 아주 복잡한 3차 방정식이라고 보는데요. 한 차원에서는 한국의 정치 문화나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가도 신뢰가 있다가도 왔다 갔다 마음이 하루에도 한 100번 바뀔 거예요. 이 한국은 좀 일본이랑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주류 제도권을 딱 까면 8, 90%가 딱 정형화돼 있어요. 뭐냐면은 대일본 제국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국권이 절반쯤 손발이 묶여 있다. 뭐 무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국권이 손발이 묶여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세상이 좀 어지러워져서 미국이 일본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서 우리가 다시 날개를 좀 펼 수 있으면 좋겠다. 미국이 자기들을 손발을 묶어놨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일본의 주류가. 그것이 이제 어디서도 드러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공산당이 북한을 맹렬하게 비판하거든요. 일본 공산당은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코민테른을 조국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일본 공산당이 소련과 코민테른을 조국으로 못 삼아요. 왜 그러냐면 소련과 코민테른 입장에서 보면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운다라는 거는 얘들은 그건 끝까지 피했잖아요. 1945년 8월까지. 그러니까 저기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진 다음에서야 막차 올라탔지. 그 전까지는 일본이랑 총 한 방 안 쏘려고 했거든. 그렇게 일본 공산당을 지원을 안 했어요, 소련이. 그걸 느끼니까 일본 공산당도 소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요. 따라서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돼요. 그러면 제1동포 북송을 가세요 하고 배 타게 이렇게 배에 올려 보내준 건 누구냐? 자민당입니다. 저는 일본 이렇게 정치사를 보면서 야 여기 친북 세력이 누구야? 그럼 자민당에 있어요, 친북 세력이. 믿거나 말거나. 일본 공산당은 굉장히 반북적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해.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진짜 공산주의고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옛날에 이제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조국이가 했던 거. 그 조국이가 꼬붕이죠. 그 위에는 백태웅이죠. 82학번에 81인가 백태웅 씨가 그 저기 어디야? 산호맹은 이름은 PD인데 이미 거기에는 이제 주사파랑 함께 간다라고 강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마탱이가 갖고 그 앞에 것까지 재헌후에 88년 정도에 끝났죠. 87년, 88년에 검거되고 끝난 사건인데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죠. 우리는 공산주의자고 우리는 막스레닌주의자고 순혈이고 그러니까 지금 혁명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 재헌후회를 주장한다.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인데 저도 재헌후회였습니다. 마지막 제 연결이. 일본 공산당이 그런 기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북 성향이죠. 재헌후회까지의 PD들은 그 당시 88년 시점은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뀐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권 바닥에서 먹고 살려면 주사파랑 같이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헌후회 정도까지 88년 정도까지의 PD들은 보통 보면은 자기는 공산주의자고 저쪽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일공이 그런 관점이에요. 일본 공산당이 북한을 보는 관점이. 오히려 북한을 끼고 돌고 거기에 사람이 가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배 떠나도록 만들어주고 이건 자민당이에요. 그러니까 친북적 입장을 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민당은 일본의 주류죠. 일본의 주류는 세상에 좀 어지러워지길 바라요. 독일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이 미국 중심 축이 흔들리길 바라요. 그래야 자기를 묶어놨던 이 올감이라 그럴까? 이 수갑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아시아에서 제일 실력 있고 믿을 만한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는데 이 한국이 막 이 친북 종북이 날뛰고 종북 종중이 날뛰고 이러니까 야 이거 정치 믿어도 돼? 이거 믿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가만히 지키다 보면 얘들이 종중 종북으로 확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러니까 야 대충 그냥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이런 또 믿는 마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저 문제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문화와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야 한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제 야, 그거 믿을 수만 있다면 한국을 진짜로 린치핀으로 확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를 제일 안정화시키고 북한을 중국을 겨냥하는 보루로서 그 린치핀이죠. 대중 보루. 걔들이 말하는 아태 지역의 린치핀이라는 게 대중 보루예요. 그거로서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는 보루로서 중국을 겨냥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 험프리 중국을 겨냥하는 최전방 요새로서 대중 요새로서 한국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필요와 비전을 느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국 키우려고 하려고 보니까 야 우리 미국 기업 타쳐 보니까 거기랑 쫑나네. 쟤들 너무 테크놀로지 수준이 올라와 갖고 그냥 무슨 뭐 이런 옷 직물 좀 사주고 뭐 허접한 쇠쪼가리로 만든 뭐 사주고가 아니라 쟤들이 만든 물건이 우리를 다 저기 덮어쓰고 들어오네. 우리 안 되겠는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기술, 미국의 핵심적 전략적 기술을 미국 내에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문화와 정치 구조를 신뢰할 수 있냐, 쟤들 과연. 그 다음에 신뢰할 수만 있다면은 이 중국을 겨냥한 요새로서 한국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키우려고 보니까 이제 너무 저기가 테크놀로지나 이런 그 기업의 수준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 미국 내의 기술이나 미국 내의 기업이 결정적으로 타격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한 서너 가지의 그런 고민이 있다고 얘들이. 그 고민에 이 셋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솔루션이 뭐냐. 이거가 잘 안 나오죠, 그림이. 미국의 고민이 그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전문가 집단이 어렴풋이 이번에 다 아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현상이 뭐를 의미하냐면 전문가 집단이 야, 쟤들 문팔류가 안 돼 라고 결정한 거예요. 우선 첫째 하나. 근데 그 전문가 집단이 이걸 정치 사상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쟤들이 뭐랑 연결돼 있다. 이걸 깊게 보지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깊게 봤으면 백모 같은 사람 저 같은 입장이나 뭐 이런 좀 제대로 운동하려는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이 모여야 되는데 뭐 윤석열 정부가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의 성숙도는 아직 못 이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까지 못 갔지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의 고민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전문가 집단이.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공화 시민까지 해서 넷의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입체적인 그림을 잘 못 본다고요. 이게. 저도 잘 못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까지 이 넷으로 이루어진 게임 아직 뭐 국힘은 정신머리 좀 차려야 돼. 일단 좀 빼놓고 거기는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빼놓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빼놓는 게 아이덴티티가 없는 하나의 그냥 북대기야. 북대기. 그냥 무더기야. 한 무더기. 자기 정체성이 없는 한 무더기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긴 잠깐 빼놓고 영혼이 없는 집단이라서 빼놓고 그게 뭐 간첩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자기 정체성이 있는 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전문가 집단이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 그게 윤석열이란 그 인물의 등장이 뜻하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이게 미국이랑도 연관이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저 전문가 집단과도 연관이 있고 저기 뭐야 저 문팔육과 연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작 게임이구나 이게. 근데 저기 정신머리 나간 저 영혼 없는 국힘은 저거 언제 좀 정신 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제 가설은 뭐냐면 이 문재인 586 집단이 문팔육 집단이 그러니까 중국의 먹잇감으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다. 그건 먹음직한 먹잇감은 뭐겠냐. 대한민국 이렇게 파워가 좋은데 제대로 된 뭐 기술도 있고 삼성이나 무슨 현대나 이런 좋은 기업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회를 너글너글하게 뼈를 다 빼고 신경을 가닥가닥 끊어서 자기들 뜯어먹으면서 뭐 대충 뭘 만들려고 한 것 같으냐면 일단 이 전문가 집단이 가려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 중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방향, 중국의 핵심이랑 관계된 방향, 저거 좀 위험한데 라고 하는 거는 말리는 거예요. 그럼 못하게. 그 다음에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은 일반적인 기술의 발전은 오케이. 저는 이제 추정 사례 이게 하나가 이제 소형 고속 원자로 이걸 이제 스몰 모듈라 리액터인가 뭐 그래요. SMR이라고 보통 표현할 텐데 이 고속 원자로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나트륨을 이제 영어로 소디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듈식 소디움 원자로라 그래서 MSR.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납 비스무스 고속 원자로라 그래서 LBFR.
그러니까 lead bismuth fast reactor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돼요 보통. 근데 이거를 늦췄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 한 9년 전에 빌 게이츠가 온 적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왔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지금 이 소형 원자로를 최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가 그때 본격화되기 이전입니다.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를 설립한 건 2006년인데 이 소형 원자로 사업을 누구랑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한국에 와서 뚫레뚫레 사람 만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이게 아마 조선일보에서 제가 따온 그 제목인데 빌 게이츠 방한 키워드는 원자력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면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가 저 소형 원자로 사업의 파트너로 한국에서 자기의 비전을 실현해 줄 그 기술적 파트너를 찾으려고 왔다. 이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그게 2013년 4월입니다. 이미 그때 한국이 모듈식 소형 원자로의 세계 최정상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때 이 연구가 없어져 버려요. 문재인 5년 동안. 그리고 그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소형 원자로 여기저기서 짓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남들은 많이 가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사활이 걸린 분야예요, 이거. 야, 그 소형 원자로 한국에서 개발시켜가지고 중국이 그냥 그 기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에서 이걸 하는 순간 한국이 완전히 중국의 통제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 기술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요. 다 보급돼요. 그리고 이 기술이 한국 안에서 핵잠수함과 핵항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랑 고기가 너무 이 고기 덩어리가 커져서 중국 입장에서 삼키다가 이거 모가지 막힐 것 같은 이런 기술이에요. 이게 성격이. 이게 핵잠수함과 핵항모가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수로거든요. 지금 현재는 경수로예요. 미국 거는. 프랑스 건 조금 다른데 그거가 경수로가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 안전을 한다고 여러 경납교 같이 다 하긴 하지만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저게 이 진동이 많아요. 고온 고압이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저거를 말하자면은 저거를 저거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온 고압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진동 소음 잡는 거. 그런데 저게 만약에 뭐 소디움 모듈라 그러니까 나트륨을 쓰는 모듈라 원자로라든지 납비스무스를 쓰는 소형 원자로가 되면 굉장히 스무드해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저게 납비스무스를 쓰게 되면 저게 완전히 너무나 안전해져 가지고요.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해요. 저건 기술은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데 납비스무스는 약점이 뭐냐면 관로를 다 부식시켜요. 그러니까 녹은 납비스무스가 돌아다니면서 관로가 부식돼 버려요. 안에서. 그 대신에 뭐 폭격을 맞아서 깨져도 그냥 납으로 둘러싸 버리니까 방사능 노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죠. 굉장히 안전해요. 그 대신에 납비스무스 쪽은. 그러나 전 나트륨을 쓰게 되면 나트륨은 제가 그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과 만나면 폭발합니다. 저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이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잘 녹고 저기 60도인가 몇 도에서 녹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금속은 이렇게 버터같이 잘 잘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대신에 물과 반응하면 대형 폭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이게 저걸로 돌아다니다가 폭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민수 상황에서는 저게 되죠. 위험도가 낮고 그 다음에 뭐 주변을 엄청난 무슨 뭐 안전시설로 할 수 있으면 좀 낫죠. 그러니까 민간 선박이나 민간 발전에는 적합할 수가 있어요. 나트륨 방식이. 그러나 이 그러니까 항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함이나 항공모함이나
아니면은 잠수함 같은 데 집어넣을 때는 저기 납비스무스가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저런 게 한국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핵감과 핵잠수함, 핵항모, 그 다음에 고에너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한국이 갖게 돼요. 그럼 중국이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고깃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중국이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고깃 덩어리인데 저건 명확하다고요. 그냥 군사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고에너지 무기가 저게 뭐가 되냐면 레일건 엄청난 전력 사용하죠. 그 다음에 레이저 무기 엄청난 전력 사용하죠. 그 다음에 전열 화학포, 그러니까 화약 좀 약간 특수한 화약인데 일단 화약이에요. 이 화약에 이렇게 전기적 플라즈마 전기를 줘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화약의 폭발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화약 알갱이 하나하나의 폭발을.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빵 하고 한순간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빵 하고 폭발하면서 그 폭발을 완전 연소가 되면서 그냥 쫙 퍼져나가게 튀어나가게. 그게 전열 화학포거든요. 저것도 전기 꽤 써요. 저 레이저보다는 훨씬 덜 쓰지만 레이저가 레일건에 비하면 뭐 한 1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쓰죠. 그러나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도 다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은 이 전력이 풍부한 전함이 베스트거든. 전력이 풍부한 핵잠수함이 베스트거든. 전력이 풍부한 항모가 베스트거든. 그 우리가 그 비행기 그 캐타펄트라 그러나요? 그 비행기 다리에다 걸어가지고 와이어로 한꺼번에 쫙 잡아당겨서 비행기 확 뜨게 만들어주는 거. 캐타펄트라 그럴 거예요. 항모에서.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 그거 순간적으로 전력 엄청 씁니다. 그래서 항모의 장비가 고급화될수록 그 다음에 항모가 만약에 레이더를 세게 때린다. 그럼 레이더도 엄청나게 전력 쓰거든요.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500km 범위를 다 레이더로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전력 많이 쓰죠. 그래서 저거는 그 한국에서 저런 기술이 나와버리면 뭐 이거 먹다가 좀 덜 한국을 완전히 먹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미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미군이. 그럼 먹다가 덜 먹는다고요. 깐짝깐짝 이렇게 입질하는 상태가 된다. 핥아 먹는 거라고 녹여서 중국 입장에선.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저런 게 뻥 나와버리면은 그냥 보급되죠. 한국이 저걸 갖춰버린다. 그럼 그러다가 먹다가 잘 못 먹으면 체하죠. 그래서 저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저게 스톱됐어요. 소형 고속원자로 쪽에.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586, 문팔육 애들이 정권을 못 잡을 것 같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작년 말부터